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0명이 늘어난 153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45명인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5명이나 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6천여 명이 근무하는 소아리 공장 가동을 일단 중단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옐리멍 홍콩대 박사가 유전자 갑이 사용 흔적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과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도심 지역이 물에 잠기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돼 현재까지 직접 피해 규모만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153명으로 하루 전보다 40명이나 늘었습니다. 수도권 환자 규모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영향이 컸는데 지난 4일 128명 이후 가장 많은 121명이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2,657명, 사망자는 5명이나 늘어서 누적 3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45명으로 수도권에서 대부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62명, 경기 52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만 12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충남 9명, 경북 6명, 경남 3명, 부산과 대구 2명씩, 광주, 대전 1명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하루 새 더 생기지 않아서 누적 160명이 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33명이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9,543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광명시 기아차 소아리 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 직원과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동료 직원을 비롯해 외부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측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6천여 명이 근무하는 소아리 공장 가동을 일단 중단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제주도에 20만 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객뿐 아니라 연휴 동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는 대신 제주도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보여서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는 올 추석에도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등 19만 8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가량 줄었지만 일평균 입도객 수는 4만 명으로 지난 여름 성수기 때와 맞먹습니다. 항공편과 배편 등 교통편도 귀성객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국내선 항공편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특별기 72편이 투입되면서 총 1,076편, 선박편은 전년보다 6편이 증가되어 총 57편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월요일 추석 연휴 대비 방역 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생존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또 전반적 위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이동객이 많아 우려하는 감염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역 지침 준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두 비접촉으로 이루어져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언택트 선별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도 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화하는 방역 현장을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러 온 검사자. 검사 접수를 하고 나면 투명 가림막 안쪽에 있는 보건소 직원이 기본적인 증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차례가 돌아오면 유리막을 사이에 둔 채 검사가 이뤄지고 채취한 검체는 의료진이 아닌 검사자가 직접 제출합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두 의료진과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하는 언택트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가 진행되고 나면 음압시설이 설치된 검체실은 10분간 폐쇄되고 자동으로 소독돼 다음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레베들 방호복을 안 입고 있다는 게 제일 편하고 좋고요. 오염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제일 좋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료진의 피로를 덜고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진료소입니다. 가을철,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일 한 500명 이상 진료가 가능한 전국 최초 병원급 수준의 최첨단 언택트 선별진료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 순서를 기다리며 이뤄지는 대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사전 예약 시스템. 미리 주문해둔 커피를 받아가듯 시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기 출입 명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낱장 형태 명부로 바꾼 구청도 있습니다. 한 명이 한 장씩 개인 정보를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일 우려가 없는 겁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출입 기록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상한 문자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제 개인정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지혜도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감염성 병원균을 현장에서 눈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환경이나 값비싼 분자 진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폐렴과 독감 등을 일으키는 슈퍼박테리아 포도상구균입니다. 시료를 떨어뜨리자 둥근 형태의 모양이 생기는 커피링 효과가 나타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커피링 효과의 아이디어를 얻어 상온에서 눈으로 병원균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감별하고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약을 표면에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중심을 바탕으로 입자들이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커피링 효과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검체 내부에 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이 기판에서 증발할 때 표면 장력과 모세관 운동에 따라 미세 입자들이 용액방울 주변으로 이동해 특징적인 링 패턴을 형성하는 커피링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표적 유전자 물질을 만들어 병원균을 감별할 수 있도록 했고 증폭 기술을 융합해 커피링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치로 판독할 수 있고 분석 장비 없이 30분 이내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 등 복잡한 시료에서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유전자에 대한 그 DNA를 잘 부위를 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약을 제작을 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현장과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활용성이 높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48만 명의 수험생들이 마지막 9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는 다음 주 23일 시작되는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고3 수험생들이 잔뜩 긴장한 채 등교합니다. 체온 측정, 손 소독은 필수이고 시험 중에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국어 그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지 배부가 시작되면 이제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만큼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9월 모의평가는 12월 3일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모의평가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어 과목과 문과 수학 나형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학 나형이나 영어 과목에서 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방향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게 출제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학습 방향을 잡기에도 조금은 어려워졌다. 또한 이번 시험은 재수생까지 대거 참가하면서 수능 전 본인의 전국 단위 성적을 가장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고3 재학생 간의 학습 격차는 물론 재수생과의 학력차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에 실제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학생들의 불리함이 좀 상쇄가 되거든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재수생에 비해서 내가 훨씬 불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모집 지원 가능 대학 수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수시 모집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주 23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전망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선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방역 정책과 재정 지원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OECD가 G20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마이너스 1.2%에서 0.2%포인트 오른 수준인데 최근 수도권 감염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제시된 전망치 마이너스 0.8%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G20 국가 가운데는 중국에 이은 2위 수준입니다. OECD는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재정 지원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GDP와 민간 소비 위축폭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 6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4.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정도를 제외하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OECD는 각국의 재정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환경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할 때는 구조개혁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유가 증권시장에서 43조 5,56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2조 3,764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양대 증권시장을 합쳐서 55조 9,32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 15일 기준 56조 6,92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9조 2,988억 원이 늘었습니다.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135억 7천만 달러, 약 1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집계를 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천만여 명이며 사망자는 94만 4천여 명입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2,500만 명을 넘은 이후 18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으로 공식 보고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682만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도가 511만여 명, 브라질이 441만여 명, 러시아가 107만여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옌리멍 홍콩대 박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개방형 정보 플랫폼인 제노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음을 주장하는 근거를 담은 논문이 이곳에 공개됐습니다.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인 옌리멍 홍콩대 박사가 동료와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인 특성은 자연 발생이나 인수공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에 제시된 증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의 틀 등을 활용해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나올 수 없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지녔다면서 6개월 정도의 인위적인 과정을 거치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위 제작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과일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며 유전자 재조합을 주장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집해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스파이크 단백질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인공적인 바이러스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들은 검열로 학술지에서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리멍 박사는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기 3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한 뒤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엔 박사팀의 이번 논문은 국제 학술지의 일반적인 게재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월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첫 발병지인 우한을 방문하지 않고 돌아왔고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시점을 두고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현지 시간 1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11월이나 12월에는 아주 제한적 분량의 백신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사망 위험이 높은 이들과 구호 요원 등에 먼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백신이 이용 가능할 때를 묻는다면 2021년 2분기 후반 3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올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에 많은 부분은 그보다도 빨리 보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승인이 다음 달 중 발표될 수 있고 즉시 대중에 보급될 것이라면서 레드필드 국장이 말한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최대 진원지가 된 인도의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거셉니다. 불과 11일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달 말쯤이면 미국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선별진료소로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확진자는 매일 8, 9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11일 만에 100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 3만 명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말쯤 인도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urrently we are in a very bad situation.
regarding the COVID-19 pandemic. More and more number of cases are becoming positive. 확산 양상도 전방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던 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로까지 퍼졌습니다. 시골 지역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이 더 큽니다. कोविड-19 बोल के खेड़ी में कुछ सब लोगों को पता नहीं है इसका। सिटी में तो सब लोग समझ जाते हैं, लेकिन हमारा गांव वाले में तो उनको मालूम ही नहीं रहते हैं। 밀려드는 환자로 병원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तो अभी फिलहाल हम प्रतिदिन पोस्टिंग 3 का है, लेकिन एक डिप्टेशन में चले गए तो बच गए 2 में एक पॉजिटिव है तो बच गए हम अकेले। 도시 일부 병원은 의료용 산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봉쇄조치 완화로 산소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의료용 산소 부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과 상원의장, 연방대법원장에 이어서 하원의장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서 호드리고 마이아 하원의장이 최근 며칠간 고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아 의장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몸 상태는 좋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아 의장은 지난 10일 루이스 푹수 연방대법원장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푹수 대법원장은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다비 아우콜론브리 상원의장, 7월에는 보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바 있어서 산부 수장들이 모두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은 강수량이 최대 1m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된 허리케인 셀리가 상륙하면서 도심이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여전해 미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한 셀리가 멕시코만 해안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성인 남성들도 건물 기둥을 붙잡고 버틸 정도로 바람이 거셉니다. 셀리가 휩쓸고 지나간 도심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은 바퀴가 잠길 정도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엘라베마와 플로리다주에서는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특히 셀리가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are coordinating with the states right now. We have a significant footprint in Louisiana because of Hurricane Laura, so we are well postured. We're leaning into it to make sure that we meet all the needs of all 3 of those states. 서부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은 직접 피해액만도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의료비용 증가와 기업 경영 차질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미국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2023년까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형 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4번째인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1%포인트나 전격 인하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 자체로 강과 바다 등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쪼개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체내에 축적돼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